네 번째 시간 신현중학교입니다. 역시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공책 하나. 그리고 없다면 역시 빈종이 잘 적어 두셨다가 역사 공책에 붙이셔야 됩니다. 필기 도구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볼펜 하나 아니면 연필 하나만 있으셔도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1910년대와 1920년대 일제강점기를 크게 구분해서 배워봤습니다. 정치적인 면을 살펴보면 1910년대는 무단통치기, 1920년대는 3.1운동을 거치면서 민족 분열 통치를 일본이 했었죠. 물론 일본은 이게 문화 통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 통치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민족 분열 통치가 맞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민족 분열 통치라고 하겠습니다. 무단 통치의 대표적인 제도를 살펴보면 헌병경찰 제도고요. 민족 분열 통치의 대표적인 제도를 살펴보면 헌병경찰 제도가 무슨 경찰 제도로 됐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경찰 제도. 하지만 실제로는 경찰서와 경찰 수가 증가하는 등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감시가 심해졌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면 한번 살펴볼게요. 1910년대 일본은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는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했죠. 잘 기억해 두시고요. 또 배운 내용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1920년대 일본은 민족 분열 통치를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3.1운동이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내용 살펴보면 문관촌도 임명 가능한데 안 됐고 보통경찰 제도 그런데 이렇게 됐고 교육의 기회 확대한다고 했지만 일본 언론 자유 일부 허용했지만 엄격한 검열, 총독부에 한국이 임명했지만 친일파만 임명하는 등 우리 민족을 이간 분열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치안유지법까지 실시했었죠. 이간 분열하기 위함이었다. 요거를 그 첫 번째 시간에 했잖아요. 통째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학교 오시면 막 외우라고 시킬 거예요. 경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산미 증식 계획, 여기서 미가 쌀입니다. 쌀을 증산해서 일본에 가져가겠다는 계획이죠. 배경은 일본에서 식량이 부족해서 쌀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 해결하려 했고요. 쌀을 증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증산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죠. 하지만 뺏어가는 양은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회사령을 폐지했습니다. 회사를 아예 못 세우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총독의 허가를 받았어야 됐는데 신고제로 바꿔서 어떻게 보면 더 좋아졌다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좋아진 게 아니라 일본의 자본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었다라고 배경 지식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1920년대 일본의 통치가 변하고 있는데요. 3.1운동 이후에 우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 첫 번째 시간 알아보도록 할게요. 1920년대 일단 큰 틀입니다. 민족운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여러분이 나머지 이제 배울 내용들도 물론 기억하셔야 되겠지만 1920년대 큰 틀은 민족운동이 크게 두 개의 계열로 나눠집니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말이죠. 그러면 먼저 민족주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배경 첫 번째 민족주의자입니다. 여러분 민족, 민주 구분하실 수 있나요? 민족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본 왜구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셨죠. 그분은 민족주의일까요? 민주주의자일까요? 예, 우리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민족주의자입니다. 민주는 무엇일까요? 나라의 주인이 시민이다 라고 하는 민주입니다. 엄청 다릅니다. 민족과 민주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진짜 민족은 애국심에 넘치는 거고 민주는 나라의 주인이 우리야 라고 하는 거라서 두 개가 완전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세종대왕은 민족주의자일 수는 있겠지만 이순신 장군도요. 민주주의자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해 두시면서 한번 좀 더 살펴볼게요. 일제강점기 시기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극단적인 완전 친일파가 있다면
전투적 독립운동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온건한 독립운동가부터 시작을 해서 친일파는 아니지만 뭐 나만 잘 살면 돼. 친일까지는 할 생각이 없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정도 여기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민족주의자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올해 도쿄올림픽이 열렸죠. 그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고 우리나라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이겠죠. 민족주의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3.1운동이 빵 하고 전개되면서 민족주의를 갖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졌을 거예요. 이러다 진짜 독립하겠는데 나는 우리나라를 응원해 라고 하면서 조금 더 많이 민족주의,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겠죠. 일본은 이 당시에 1920년대 민족 분열 통치를 하면서 전투적인 독립운동가들은 치안유지법으로 때려잡고 온건한 독립운동가와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은 친일파로 만들어서 온건한 사람들을 자기네 편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이간 분열하는 통치를 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민족주의자 이들을 중심으로 1920년대 운동이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뭔가 막 독립운동은 일본의 감시 하에서 많이 이루어졌겠지만 그들 사이에서 뭔가 이간 분열을 당하면서 뭔가 약간 그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하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족 분열 통치 잘 기억해 주시고요. 배경 두 번째입니다. 사회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이 배경부터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제국주의가 있었죠. 제국주의는 자본주의를 전제로 합니다.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야 됐죠. 그러면 이들은 제국주의는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서 그 나라로부터 모든 거를 이렇게 막 돈 되는 것들 다 뺏어간 뭐 그런 사람들이 제국주의자인데요. 사실 이 과정에서 제국주의 국가 내에서도 그 차별과 그 약간 뭔가 착취를 당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노동자인데요. 환경오염도 심해지고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노동격차도 그러니까 노동착취도 심해지자 이 제국주의 국가 내에서도 이걸 해결하려고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모든 사유재산을 국가가 소유해서 똑같이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주의였죠. 그런데 이건 그냥 약간 좀 허황된 생각 같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욕심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념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1920년대 진짜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이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사회주의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제국주의의 탄압으로 생긴 제국주의의 확장으로 생긴 식민지들에게 새로 생긴 국가인 소련이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야 너네를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1920년대 뭔가 국제 정세에 빠삭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조선의 청년이라면 이런 소식을 들으면 솔깃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 나라가 그렇게 됐대. 모두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대. 제국주의에 반대한데, 사회주의 공부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을 그런 상황. 그러면 배경 원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이렇게 1920년대 크게 나뉘어서 민족운동을 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볼게요. 식민지 조선 노동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 사람이고요. 노동자입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고요. 조선의 입장에서는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본가의 착취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의 노동자들은요. 12시간 이상 노동을 했고요. 굉장히 적은 임금을 받았대요. 여자는 남자 임금의 절반, 아이는 남자 임금의 4분의 1밖에 못 받고 여러 가지 차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 사람은요. 일본인 노동자의 또 절반입니다. 만약에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인 노동자가 100원을 받았으면 조선인 노동자는 50원을 받고요. 여자는 25원. 아이는 한 15원 정도밖에 못 받는 그런 차별,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런 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또 다른 차별도 있는데요. 일본인한테는 점심을 공짜로 제공하는데 한국인한테는 조선인한테는 돈 내라 부터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차별을 하게 됩니다. 조선 식민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노동자라서 착취당한 것도 있고요. 내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조선인이라서 당하는 차별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다 해결돼야 될 텐데요. 먼저 식민 지배는 민족이 해방돼야 될 테고요. 그리고 노동자, 자본과 착취당하는 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소련에서 너네 도와줄게 식민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배경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서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조선의 노동자라고 한다면 민족 해방이 먼저일 것 같아요? 사회주의 혁명이 먼저일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라보다는 내 처지, 내가 노동자라서 자본가한테 착취당하는 거, 조선인도 조선인을 착취하잖아. 이게 먼저다라고 생각하면 사회주의 사상이 먼저일 테고요. 아니야, 나는 일본의 식민지배 당하는 게 더 억울하고 기분이 나빠. 나는 민족 해방이 먼저야. 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같은 사회주의자라도 뭘 먼저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했을 거예요. 공부하면서 여러분 막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쫙 결론 짓고 마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져 있죠. 지금 사회주의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에선 사회주의자다라고 하면 빨갱이라고 하고 간첩이라고 하고 막 얘기하는데 그 독립운동 하시는 사회주의자분들 중에서는 민족이 먼저라서 사회주의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민족보다는 사회주의가 먼저다. 민족이 우리에게 뭘 해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이해를 잘 하시면서 오늘 내용 살펴볼게요. 민족주의 계열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민족주의 계열 1920년대 이분들은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를 당하는 거는 일본보다 약해서야. 실력을 쌓아서 독립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견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 보여요. 그런데 실력을 쌓고 독립을 하자는 거는 독립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약간 뭔가 일본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가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더 살펴볼게요. 물산 장려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물건을 생산하는 것을 장려해서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로 산업화를 해서 성공해서 실력을 쌓자라고 하는 내용이죠. 주도는 사람은 조만식이라는 분이에요.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지역은 평양에서 시작이 됐어요. 평양에서 여기에 있는 방직공장, 천을 만드는 공장에서 우리도 일본처럼 산업화에 성공해서 실력을 쌓아 독립하자라고 주장한 거였죠. 목적은 토산품, 우리나라에서 나는 물건을 사용해서 민족기업을 육성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광고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광목은 태극성, 이렇게 거꾸로 읽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도 거꾸로 읽어볼게요.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조선 사람, 조선 광목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서 우리나라 자본을 발달시켜서 실력을 쌓아서 독립까지 가자는 거죠. 실제로 이게 먹혔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호응이 컸어요. 야,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물건 사야지라고 하면서 실제로 일본 물건이 우리나라 물건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물건을 더 비싼 값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초기에는 잘 됐던 그런 운동입니다. 광고 하나 더 볼게요. 조선 물산을 먹고 입고 쓰자, 팔고 사자, 우리는 만재 물품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물건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서 쓰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호도 한번 살펴볼게요. 내 살림 내 것으로. 이 구호가 시험에 엄청 잘 나오니까 물산장려운동 구호 연결해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약간 선생님 말투에서 느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물산장려운동이 꼭 잘 되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누구만 잘 되는 건데 자본가만 잘 되는 거잖아. 일본 식민지배 하에서 자본가는 아무래도 은행에 돈도 빌려야 되고 막 허가 받을 일도 많다 보니까 일본한테 좀 잘 보여야 됐거든요. 일견 친일파로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만 배불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했던 그런 거죠. 그래서 1920년대 중반부터는 잘 안 됐던 것이 물산장려운동입니다. 다른 운동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대학을 설립하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 대학을 설립하자라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배에서 초등
기술 교육만 위주로 했잖아요. 우리도 대학을 만들자라고 민간에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주도는요, 밀립대학 설립운동 기성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그 밀립대학을 만들자고 모였던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건데요. 한자 읽을 수 있는 거 혹시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염, 이거 염자고요. 기, 회, 총립, 창회, 성, 기, 학, 대립, 민선, 조. 거꾸로 읽으면 돼요. 조선 밀립 대학 기성회 창립 총회 기념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야, 우리도 우리의 대학이 필요해. 우리의 인재를 육성해야지 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 발기 취지서가 있어요. 이걸 할 때, 시작할 때 우리가 이래서 이걸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초가 되고 요건이 되며 가장 급한 일이 되고 가장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가장 힘있고 필요한 수단은 교육이 아니면 안 된다.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회 최고의 비판을 구하며 유능한 인물을 양성하려면 오늘날 조선인이 세계 문화 민족의 일원으로 남과 어깨를 견주고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며 문화의 창조와 향상을 기도하려면 대학의 설립이 아니고서 다른 방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돈을 모아서 대학을 설립하자라고 1923년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금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구호가 이랬어요. 한민족 1천만 한 사람이 1원씩만 내자. 그러면 대학 설립할 수 있다. 이 구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금 운동을 했는데 초반엔 좀 돈이 모였어요. 1924년 돈이 잘 모였는데 1924년에 대홍수가 일어나고 흉년이 되고 기근이 일어나면서 잘 안 되기도 했고요. 일본이 방해해서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예요. 실제로 객관식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일제 어디서 주로 방해했을까요? 통감부에서 방해를 했을까요? 총독부에서 방해했을까요? 예, 총독부죠. 그 일제강점기 본격화되면서 총독부가 설치돼서 총독부에서 방해합니다. 그러면 통감부는 뭐냐? 1904년 을사늑약 당시에 일본이 설치한 통째로 감독하는 부서죠. 이게 일제강점기 본격화되는 1910년부터는 총독부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객관식 문제에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하면은 일제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했다라고 하면 그게 답입니다. 통감부가 없었거든요.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920년대 민족운동 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중간 정리입니다. 민족주의 계열은 실력 양성 운동을 했는데 물산 장려 운동과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했다. 그렇지만 둘 다 실패로 끝났다라는 내용 기억해 두세요. 사회주의 계열은 어떤 식으로 운동을 했을까요? 살펴볼게요. 사회주의자에게 민족이 중요할까요? 노동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거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사람마다 달라요. 민족이 중요해서 사회주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나는 민족보다는 우리 노동자, 우리 일반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거죠. 이 당시에 조선은 아직 그 산업화가 많이 전개가 안 됐기 때문에 노동자도 중요하지만 국민 거의 대다수가 농민이었거든요. 그러면 노동자와 비슷한 농민이 있어요. 땅이 지주의 소유고요. 그 밑에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 노동자나 다름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이 당시에 노동자도 중요시 생각을 했지만 조선의 소작인들도 노동자와 다름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주의가 크게 활동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활동 대상을 노동자와 소작인으로 보았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서요. 먼저 소작쟁이 먼저 살펴볼게요. 쟁의를 하는 거죠. 주도는 농민, 소작인을 중심으로 했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건 소작료를 인하해달라, 소작권을 이동하지 말아달라, 남한테 함부로 주지 말아달라 라는 내용이 주요됐습니다. 삼미증식 계획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삼미증식 계획을 하면서 쌀을 많이 생산하는데 들어갔던 비료값, 종자 계량값 이런 모든 필요한 비용을 이 당시에 지주가 네가 내 라고 하면서 소작인한테 부담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쌀을 이전보다 많이 생산해서 그걸 일본에 가져갈 거야 라고 일본이 계획을 한 건데 그거를 다 조선인한테 일본이 부담을 시키고요. 조선인 지주는 소장인한테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에 100가마를 생산을 하면 실제로 70가마 정도를 지주나 세금으로 바쳐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70가마 가져가는 것도 좀 상태가 양호했다고 합니다. 심한 데는 90가마까지 100가마 생산하면 90%까지 내고 소작을 했어야 됐대요. 그러면 농사 짓는데 다 가져가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아빠가 1년에 뭐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9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경우인 거죠. 그러고 그러면 소작인들이 가만 안 있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이거 소작료를 인하해 달라, 소작권 이동을 반대한다라고 소작인들이 쟁의를 하면은 민족 분열 정책을 피고 있었던 총독부는 누구 편을 들까요? 소작인 편을 들어줄까요? 지주 편을 들까요? 예,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지주 편을 듭니다. 일본 제국주의이기 때문에 노동자와 입장이 같은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는 소작인 편은 들지 않아요. 지주 편을 들면서 지주를 친일파로 만드는데 전념하게 되는 게 이 당시 정책입니다. 소작인 진짜 억울했을 것 같은데요. 총독부에서는 소작인 편을 들지 않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다시 볼게요. 암태도에서 일어났던 목포 암태도 소작쟁이입니다. 조금 더 이 사건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암태도 소작쟁이입니다. 지도에서 암태도를 한번 살펴보면 목포가 있고요. 그 맞은편에 암태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 암태도라는 섬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암태도의 소작인들이요. 우린 진짜 못 살겠다. 소작료 좀 내려달라. 라고 하고 소작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러자 암태도에 있던 지주들이 알았어. 너네 의견 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다른 지주들은 다 오케이를 했는데요. 지주 문제철만 난 절대 안 돼. 라고 하면서 버텼어요. 그러자 소작인들이 너 내려주지 않으면 니네 아버지 공덕비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 부술 거야.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지주 문제철이 그 가문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송덕비를 당장 부수러 올 줄 알고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앞을 소작인들이 지나고 있는데 이 가문 사람들이 저 소작인들이 우리 이걸 막 이러면서 싸움이 났어요. 먼저 이 가문 사람들이 소작인들을 공격해서 싸움이 났는데요. 목포시 경찰이 와서 소작인들만 잡아갔습니다. 그러자 소작인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 500명 정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소작인 500명이 목포시 경찰서 앞에 가서 단식 투쟁을 해요. 우리가 지금부터 물도 한 모금 먹지 않겠다. 다 풀어주고 제대로 조사해라. 라고 하면서 단식 투쟁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주변에서도 다 막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가 너네를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자 이게 1923년도 일이거든요. 3.1운동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서 일본은 이게 또 크게 사태로 번질까봐 지주 문제철한테 네가 양보해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수습이 되는데요. 선생님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긴 했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초로 성공한 소작쟁이가 암태도 소작쟁이입니다. 그래서 암태도랑 목포를 오가면서 소작인들이 쟁의했던 사건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이 사진은 실제로 그 목포 경찰서 앞에서 모였던 암태도 사람들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암태도 소작쟁이 암태도에서 성공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번엔 노동쟁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주도를 노동자들이 하게 됩니다. 월급을 인상해달라, 노동시간을 단축해달라 등을 주장하게 되죠. 자본가가 있으면 노동자가 있습니다. 노동쟁이는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문제인데 여기에 식민지까지 겹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지금 북한 지역에 있는 원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원산에 공장이 있었어요. 원산 총파업이라고 하는데 그 공장은 라이징 선이라고 하는 영국인 소유의 석유회사였어요. 여기에 일본인 감독이 있었는데 조선인을 게으르다고 때렸습니다. 그러자 원산에 있던 노동자들이 다 모여서 총파업을 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원산 총파업입니다. 이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은요, 일본인보다 2시간 더 일하고 임금은 30% 덜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차별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차별 대우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죠. 원산노동연합회에서
단체 교섭권과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파업은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한 몇 개월 동안 일을 안 하고 계속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하게 됩니다. 그 일본인 선박들이 와서 오히려 이 파업하는 사람을 응원하기도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같은 노동자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막 성금을 보내주면서 끝까지 버텨라, 힘내라 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 조선이 식민지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조선의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사회주의적 연대였습니다. 이렇게 응원을 받았지만 그 중간에 막 이렇게 지도부가 잡혀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이상 식구들이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버티다 못해서 원산 총파업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좀 안타깝지만 이런 사건도 있었다. 1929년에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1920년대 민족운동 두 가지 계열로 나뉩니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은 실력 양성운동, 물산 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었으나 실패했고, 사회주의 계열은 암태도 소작쟁이와 원산 총파업이 있었다. 여기서 암태도 소작쟁이만 성공하게 됩니다. 이걸 지도를 보면서 한번 여기 지금 정리하는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있는데 물산 장려 운동이 평양에서 시작되었죠. 내 살림 내 것으로 구호 기억해 두시고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경성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으로 많이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당 1원씩 내자라는 구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주의 계열은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었는데 1923년이었죠. 성공했고요. 원산 총파업은 1929년인데 안타깝게도 실패하게 됩니다. 요 잘 기억해둔 민족 1920년대 민족운동 요 표로 요 그림으로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리는 내용은 2장이에요.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1920년대 민족운동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다. 민족주의 계열은 물산 장려운동이 있는데 주도는 조만식, 지역은 평양, 목적은 토산품을 이용하자, 구호는 내 살림 내 것으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목적 우리 힘으로 대학을 설립하자, 구호는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당 1원씩. 결과 일제의 방해로 실패하게 되는데 일본이 자기네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대학을 설립해 주기도 해요. 그게 경성제국대학입니다. 지금의 서울대학교의 전신이에요. 이 내용 한 정지시켜 놓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한 13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볼게요.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소작쟁이와 노동쟁이가 있는데요. 주도 농민, 얘는 암태도 소작쟁이 성공했다. 노동쟁이는 주도 노동자, 얘는 원산 총파업이 있는데 실패했다. 13고 여러분은 정지해 놓고요.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끝났어요. 여러분 필기한 거 줌으로 확인할게요.